짐 챙겨. 오늘로 끝이야.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은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얼어붙었다. 생후 2주 된 서울을 품에 안고 선 채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넌 안 맞아. 식탁 위에는 이미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남편 태진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태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마치 그녀를 보는 게 괴로운 것처럼. 안 하면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순간 은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손이 떨렸다. 서우만은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짜 이유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지라고 합니다. 34살이고요.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를 알아챌 수 있거든요. 평소보다 말이 적어지시거나 눈빛이 흐려지시면 금세 느껴져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드리면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컸습니다. 2주 전에 태어난 우리 서우를 드디어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었거든요. 서우는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여린 몸으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숨을 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의사 선생님은 집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체온 유지, 수유량 체크, 감염 예방까지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며 간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미숙아는 특히 첫 한 달이 중요해요. 가족분들과 잘 상의해서 돌보세요. 택시 안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제 옷깃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 엄마가 되었구나 싶었죠.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세요. 예전에 재봉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에 접으신 후로는 집에만 계시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쌀쌀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왔어요. 거실로 들어서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어수선했던 집안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소파 위에 늘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뜨개질 도구도 텔레비전 옆 탁자의 잡다한 물건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다시 한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으셨어요. 서울을 조심스럽게 안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68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오셨을 그런 눈빛 말이에요. 짐 챙겨.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로 끝이야.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우가 제 품에서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무슨... 그때 식탁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평소 어머니께서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더라고요.
봉투 옆으로 몇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방금까지 행복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태진이가 결정한 거야. 시어머니께서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제 품속의 서우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볼 수도 없을 정도로요.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농담일 거라고.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을 하실 때의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태진 씨는 어디 있어요? 회사에 있겠지. 오늘 늦는다고 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벌써 6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서우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유 시간이 다가온 거죠. 산후조리원에서 배운 대로 3시간마다 젖을 먹여야 했어요. 어머니, 일단 아기 젖부터. 그 애는 내가 알아서 해.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평소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저는 서우를 달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유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우가 젖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정리된 이유를. 마치 누군가 떠날 준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우가 젖을 다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석양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인데 오늘은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서우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고치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굳어졌다는 걸요. 8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지만 이런 단호한 표정은 처음 봤어요. 우리 집에 넌 안 맞아.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무엇이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더 이상 설명할 의향이 없다는 듯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마치 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 같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 씨가 돌아온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오신 것 같았어요. 여보, 반갑게 인사하려 했는데 태진 씨의 표정을 보고 말이 막혔습니다. 평소 밝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태진아, 왔니? 시어머니께서 아들에게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했던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태진 씨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깊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서우를 안고 태진 씨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라면 분명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저를 보는 게 괴로운 것처럼요. 여보, 다시 한번 불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저에게 내밀으셨어요. 여기 사인하고 도장 찍어. 어머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묻지 마. 그냥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마치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듯이요. 제가 망설이자 시어머니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안 하면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품속의 서우가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그럴 권리가 어디 있으세요? 법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해. 너 무직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복직 예정이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수입이 없었어요. 태진 씨, 뭔가 말씀해 주세요. 남편을 다시 바라봤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어깨만 작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죠. 태진이도 동의한 일이야.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마저 저를 버린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양육권 부분에서 눈이 멈췄죠. 아이는 친가에서 키운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건 누구야? 8년 동안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얹혀 살았다는 표현이 특히 아팠죠. 제 나름대로는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는데요. 제가 벌어온 돈도 있고 집안일도 그깟 요양보호사 월급으로 뭘 했다고. 차가운 말투였어요. 제 직업을 무시하는 듯한 시선이 더욱 서러웠죠. 태진 씨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혼자인 거잖아요. 시간 없어. 빨리 결정해. 시어머니께서 시계를 보며 재촉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을 더 꽉 안고 싶었지만 깨울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서우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아마 제 떨리는 손길을 느꼈나 봐요.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어요. 일단 아이부터 지켜야겠다고요. 도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 서랍에. 시어머니께서 가리킨 곳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서류에 사인을 할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장을 찍는 순간 태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왜 우시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한 일 아니에요? 속으로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자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사업가처럼 침착하셨어요. 짐은 내일까지 빼. 서우는요? 당연히 여기서 키워야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이와 떨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서? 네 친정이든 어디든 알아서 해. 친정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였어요. 형제도 없고요.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하다는 걸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태진 씨의 떨리는 어깨, 시어머니의 과도하게 단호한 태도, 그리고 말끔히 정리된 집안. 뭔가 준비된 계획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서울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진실은 나중에 밝힐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 당장 보호해야 했거든요. 내일 오전에 짐 가지러 올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거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태진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을 더 꽉 안고 걸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싶었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잠깐.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께서 낡은 플라스틱 수납 상자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텐데 누렇게 변색된 상자였죠. 이거 들고 가. 뭔데요? 나가는 길에 분리수거장에 버려. 상자를 받아들며 의아했어요. 왜 이런 걸 제가 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서울을 안고 있는데 이런 짐까지 들고 가라니요. 지금 아기 안고 있는데. 그럼 내가 들고 가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말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빨리 가. 재촉하는 말에 서둘러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들었어요. 1월의 한겨울 밤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정말 집에서 쫓겨난 게 맞나 싶었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상상했는데요.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우가 차가운 공기에 깜짝 놀라 몸을 움직였어요. 포대기로 더 꽁꽁 싸매고 품에 꼭 안았죠. 분리수거장은 아파트 단지 끝쪽에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곳이었죠. 플라스틱 수납 상자를 분리수거함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왜 굳이 저보고 버리라고 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버리시면 될 일인데요. 호기심이 생겨 상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뭔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휴대폰 플래시를 켜려다 깨달았죠.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는 걸요. 가로등 아래로 가서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개인용품들이 들어있었거든요. 화장품, 속옷, 평상복 몇 벌.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시어머니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내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우가 추위에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재빨리 상자를 들고 아파트 입구로 돌아왔지만 카드키도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집안에 두고 나왔다는 걸요. 당장 갈 곳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죠.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 벤치를 찾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곳에 나무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곳에 주저앉았어요. 서울을 무릎에 올리고 상자를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싶었죠.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죠. 아파트 곳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런 집들에는 모두 가족이 있겠죠.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우가 추위를 느끼는지 몸을 오그리더라고요. 제 코트를 벗어 아이를 더 꼼꼼히 감쌌어요. 괜찮아, 서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발가락부터 시려오기 시작했어요. 서우도 점점 칭얼거림이 심해졌죠. 그때 제 품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우가 기저귀를 적신 거예요. 갈아줘야 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둘러 상자를 뒤져봤지만 기저귀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넣어주신 건 제 옷가지뿐이었죠. 서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추위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생후 2주밖에 안 된 미숙아인데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도 되는 건가요? 쉬. 괜찮아. 달래봤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때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 한 분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이상한 눈빛이었죠. 한겨울 밤에 갓난아기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이상했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중년 남성분이 다가와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기도 복잡했고요. 아기가 많이 우는데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가셨어요.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죠. 서우의 울음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목이 쉬도록 우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이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요양원이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당직 간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까 했어요. 하지만 그곳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은 걸렸어요. 한겨울 밤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결국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우를 더욱 꼭 안고 제 체온으로라도 따뜻하게 해주려 했죠. 시간이 갈수록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저였는데요. 서우가 조금씩 지쳐가는 게 느껴졌어요.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더 무서웠죠. 아이가 추위에 지쳐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미안해, 서우야.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저에게는 더 긴 밤이 될 것 같았죠. 바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거든요. 서우가 제 품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요. 설령 제가 무너져도 서우만은 안전하게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저희 모자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자정이 지나자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서우는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작은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추워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상자를 열어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상자 안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제 헌옷 몇 벌, 낡은 화장품,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이 전부였어요. 서류들은 대부분 제가 예전에 쓰던 일기장이나 메모지들이었죠. 왜 이런 쓸모없는 것들만 넣어주셨을까? 속으로 투덜거리며 마지막으로 상자 바닥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손가락 끝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닿았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상자 바닥에 작은 틈이 있더라고요.
마치 이중 바닥처럼 보였어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보니 바닥판이 살짝 들렸습니다. 완전히 떼어내자 그 밑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손을 넣어 만져보니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이었죠. 첫 번째로 나온 건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대략 100만 원 정도 되어 보였죠. 두 번째로 나온 건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은행 이름도 잘 안 보일 정도였죠. 통장을 열어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건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필체였죠. 가로등 불빛에 쪽지를 가까이 대고 읽어봤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태진이가 빚을 졌다. 많이 졌다. 내가 모르게 보험금으로 도박을 했다. 이제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계속 읽었어요. 너와 아이가 위험해질까봐 먼저 보냈다. 이 돈으로 당분간 버텨라. 통장에는 내가 모아둔 돈이 있다. 태진이 모르는 돈이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태진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애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빚쟁이들은 가족까지 건드린다고 했다. 쪽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아이 잘 키워라. 상황이 정리되면 연락하겠다. 그때까지 절대 돌아오지 마라. 위험하다.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태진 씨의 침묵,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까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을까요?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저를 정말 버린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빚쟁이들이라니요. 현금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100만 원이었어요.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죠. 통장을 다시 살펴봤어요. 비밀번호가 적힌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친필이었죠. 서우가 잠시 깨어 칭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야 했어요. 돈이 있으니 당장 모텔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상자를 정리하고 서우를 다시 꼭 안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러웠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했을까요? 진실을 말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태진 씨에 대한 감정도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웠죠. 도박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서우가 우선이었어요. 아이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거든요. 상자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큰 도로로 나가면 24시간 모텔들이 있을 거예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서울을 키워야 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이겨내야 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배려를 이해하게 되니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저를 미워해서 내쫓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빚쟁이들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혼자 버텨야 했죠.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큰 도로에 도착하자 네온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모텔의 불빛이 저 멀리 깜빡이고 있었어요. 서두른 걸음으로 그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렵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서우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믿음 하나로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 방을 잡았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서우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방 안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급하게 써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나 봐요. 평소보다 삐뚤빼뚤했거든요. 은지야, 미안하다. 이 돈 들고 최대한 멀리 가라. 태진이는 내 편이 아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절대 돌아오지 마라.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진 씨는 제 편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침대에 앉아 지난 몇 달을 떠올려 봤어요. 임신 기간 동안 태진 씨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기억났거든요. 사람은 노력 안 하고도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해. 태진 씨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험은 결국 남는 장사야. 이 말도 자주 했었어요.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니까 당연한 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계속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태진 씨가 갑자기 생명보험을 크게 들자고 했었거든요. 아이 때문에 보장을 늘려야 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려는 거라고요. 얼마나 들 건데? 5억 정도? 아니면 10억도 괜찮고 너무 큰 금액에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 수입에 비해서는 과한 보험료였거든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까? 보험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태진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제 반대를 무시했어요. 결국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죠.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태진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요양보호사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왜? 복직 예정이라고 했잖아. 아이 키우는데 집중해야지. 돈은 내가 벌면 되고. 하지만 태진 씨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제 수입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일단 산후조리 끝나고 생각해봐요. 아니야. 지금 당장 사직 썼어. 그때 태진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강압적이었죠. 결국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태진 씨가 계속 강요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제 수입원을 차단하고 큰 보험을 들게 하고 그리고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울을 바라봤어요.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 천사 같았죠. 이 작은 생명을 누가 해치려고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어요.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절대 돌아오지 마라. 무슨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통장을 꺼내 다시 살펴봤어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까지 적어주셨던 거죠.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텔 창문 너머로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혼자였거든요. 서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꿈을 꾸고 있나 봐요. 작은 입술이 살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서우는 제가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앞길이 막막했어요.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돈과 통장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일자리도 찾고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최대한 멀리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서울을 떠나는 게 좋겠죠. 서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게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해가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렵지만 희망도 있었죠. 서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서우와 함께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어요.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했거든요. 아침에 서우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였어요. 고시원 복도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젯밤 10시경 강남구 한 주택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별로 관심 없게 듣고 있었는데 화면에 나온 집이 낯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시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둘러 복도로 나가 텔레비전 앞에 섰죠. 68세 오말순 씨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가스 누출 사고라니요. 경찰은 낡은 가스배관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서울을 안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정작 당신이 사고를 당하셨다니요.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도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차갑게 대하셨어도 8년 동안 가족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병원은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응급실 쪽으로 가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을 안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혹시 태진 씨를 만날까봐 긴장됐어요. 간호사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면회는 가족만 가능하다고 했죠.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라도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 씨였어요. 복도 끝쪽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커서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네, 맞아요. 어머니 보험금만 나오면 끝이야.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보험금이라니요? 얼마나 걸릴까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태진 씨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배어 있었어요. 가스 사고니까 보험금 지급에 문제 없겠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진 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을 꼭 안고요. 그럼 1억은 나오는 거네요. 다행이다. 1억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언제 그런 보험을 드신 건가요? 네, 알겠어요. 그럼 서류 준비해 놓을게요. 태진 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돌아서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죠. 은지, 태진 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더 이상 정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 여기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어머니 사고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화는 뭐였어요? 태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보험금 얘기하시던데요. 어머니가 중태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병원비 때문이야. 돈이 많이 들거든.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진 씨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1억이나 되는 병원비가요? 태진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께서 저를 급하게 내보내셨는지, 왜 위험하다고 하셨는지요. 설마 어머니께서 저희를 지키려고. 뭔 소리야? 어머니는 너 싫어하셨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희를 구하려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차가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건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너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빨리 가. 태진 씨가 저를 밀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도박으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만해. 태진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죠.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태진 씨가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췄죠.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럼 어디서 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태진 씨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마치 모든 게 들통난 것처럼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거든.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차갑게 행동하셨는지, 왜 저와 서울을 급하게 내보내셨는지요.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태진 씨의 계획으로부터요. 어머니는 진짜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태진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아들을 위해,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서요. 서울을 더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께서 희생하신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진 씨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저는 태진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 안에서 생사를 오가고 계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사히 회복되시기를요. 그리고 서울을 잘 키우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재판이 끝나고 2달 후 저희는 지방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시면서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새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있었어요. 서우가 크면 뛰어놀 수 있을 만한 공간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셨거든요. 이 집 어때, 은지야? 새 집에 도착한 첫날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좋아요, 어머니. 서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로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일이었죠. 여기서 상추라도 키워볼까? 그러세요. 서우가 크면 함께 농사 짓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우를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근처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8년간의 경력이 도움이 되었어요. 원장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경력도 좋고 성격도 좋으시네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 후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서 서우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엄마 왔다, 서우야. 서우는 이제 4달이 되었어요. 옹알이도 하고 웃음도 많아졌죠. 오늘 하루 어땠어?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친절하세요. 다행이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편안하시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았죠. 은지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어요. 네, 어머니.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손을 멈췄어요. 뭐가요? 태진이 때문에 너한테 상처 준 것.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아들 하나 잘못 키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서우가 거실에서 옹알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소리였죠. 하지만 딸 하나는 제대로 얻었구나.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딸로 받아주신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제게는 진짜 어머니세요. 2달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마당 곳곳에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심으신 상추도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죠. 서우야, 봐봐. 새싹이 났네. 서우를 안고 텃밭을 보여줬어요. 아이가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죠. 생명은 참 신기하다. 시어머니께서 새싹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피어나는구나.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저희 가족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였어요. 은지야, 고마워. 뭐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그날 저녁 서울을 재우고 나서 마당에 나갔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죠.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요. 핏줄로 연결된 가족도 있지만 선택으로 만든 가족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마당에서 서우와 함께 놀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누구지? 서우야. 서우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온 마당에 퍼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어려움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마당 한쪽에서 새로운 새싹이 또 하나 돋아나고 있었어요. 희망처럼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